다음은 데이터 센터 IDC 쿨링에 대해서 이제 솔루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내 이제 쿨링 장비에게 이제 요구되고 있는 이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라는 IT 장비를 24시간 365일 가동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게 쿨링한테 요구되는 가장 큰 요구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T 장비 최적화된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계속 공급 유지하는 것 역시 쿨링 장비에게 요구되고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장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기류를 통해 핫스팟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이제 IDC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쿨링 장비에게 요구되는 조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데이터 센터에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시는 이제 PUE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UE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탈 퍼실리티 파워를 IT에 사용되는 IT 장비에 사용되는 파워를 나눈 값을 PUE라고 저희가 나타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1500kW를 토탈 퍼실리티 파워로 공급을 하였을 때 IT 장비로 들어가는 게 총 500kW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PUE는 3.0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효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밑에와 같이 이제 600kW라는 퍼실리티 파워를 공급했을 때 IT로 들어가는 게 500kW라고 한다면 600대 500을 나누게 되면 이제 1.2라고 이제 상대적으로 3.0보다는 효율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ER이나 COP와 다르게 이제 PUE 같은 경우는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효율이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UE라고 Partially Power Usage Effectiveness를 줄임말로 PPUE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의 특정한 부분을 따로 떼서 전력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PU 같은 경우는 이제 쿨링 파워 인풋과 IT 장비에 들어가는 파워를 IT 장비로 나눈 값을 저희는 PPU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까 동일하게 1500kW의 토탈 파워를 인풋하였을 때 데이터 센터 내에서 IT 장비로는 500을 사용을 하게 되고 쿨링 장비에는 30만 사용하게 된다면 150분의 500을 나눠서 이제 1.06이라는 낮은 수치의 PPU를 확인할 수 있고요. 동일하게 PU와 동일하게 이제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IT 장비에 사용되는 전력이 더 많다. 그러니까는 IT 장비를 제외한 다른 전력에 들어가는 전력이 거의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존에 이제 국내에서 많이들 적용했던 데이터 센터의 변화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국내에서 많이 사용을 했던 타입은 이제 공냉식과 순냉식, 냉수식과 같은 이제 단조로운 타입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이제 다시 이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냉각 방식들을 많이 채택을 하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기를 도입하는 타입들의 공조를 많이 도입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이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이제 간접 외기, 직접 외기, 프리쿨링 방식의 공조를 도입을 해서 에너지 절감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외기 같은 경우는 외부의 찬 공기를 직접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 공급을 해서 열을 식히는 것들을 직접 외기 쿨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 센터 내부로 차가운 외부 공기를 바로 공급하는 직접 냉각 방식을 얘기하고요. 장마나 황사, 미세먼지에 의한 가용 시간이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외부 공기 상태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내부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센터 내 습도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외부에 있는 공기가 이제 다른 필터링 없이 직접적으로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먼지가 많은 날에는 전산실에 먼지를 공급하게 되고 그다음에 비가 오게 되면 습도가 높은
공기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좀 단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간접 외기 쿨링 시스템입니다. 간접 외기 같은 경우는 열광기를 통해서 차가운 외부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 내 열을 교환을 해서 다시 공급이 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부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365일 사용 가능하고 외부에 공기가 오염이 되더라도 데이터 센터 내 간접적으로 공기 열교환을 하다 보니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게 또 특징입니다. 초기 비용 또는 그다음에 유지 관리 비용의 효율성 문제 때문에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이제 필터라든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설에 대해서 이제 유지하다 보면은 발생하는 비용들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프리쿨링 시스템입니다. 프리쿨링 같은 경우는 프리쿨링 유동기 또는 드라이 쿨러를 이용해서 차가운 외부 공기로 냉수를 생산하는 걸 프리쿨링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내 공기 온도 조건에 따라서 외기 활용 기간 증대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메카니컬 모드 또는 믹스 모드, 프리쿨링 모드를 자동으로 변환시켜서 운전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또 하나 장점입니다. 그다음에 외부 공기가 오염되더라도 데이터 센터 내 직접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 데이터 센터는 전산실 내부는 이제 안전하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여기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실내 온도 조건에 따라서 외기 활용 기간 증대가 가능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프리쿨링이라는 것은 외기 온도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냉수를 공급하는 거다 보니까 실내 온도를 30도, 10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30도를 유지하게 되면은 조금 더 높은 냉수가 요구를 하게 되다 보니까 프리쿨링을 가동할 수 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처럼 이제 기간이 증대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리쿨링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는 외부 온도가 높다 보니까 프리쿨링에 대한 이제 시스템은 적용할 수가 없게 되고요. 이럴 때는 이제 메카니컬 모드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압축, 응축, 팽창, 증발과 같이 이제 네 가지 냉동 사이클을 통해서 이제 냉매가 순환을 하고 증발기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뜨거운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찬물이 나가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압축기는 100% 이제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냉수를 꽂기 위해서 100% 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압축기가 가동하면서 팬도 같이 가동을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냉동기가 가동하는 뭐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쿨링 펌프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해서 꺼져 있는 상태고 압축기는 100% 가동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간절기 때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절기 같은 경우 저희가 믹스 모드 또는 파셜 모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간절기 같은 경우 이제 새벽이나 좀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저녁 때쯤에 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외부 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프리쿨링을 이제 가용할 수 있게 되는 조건이 충족하게 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압축기는 아까 메카니컬 모드와는 다르게 100% 가동하지 않고 이제 프리쿨링 펌프는 가동을 함으로써 이제 보조 역할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쿨링 펌프가 가동이 돼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전산실에서 들어온 리턴되는 냉수 온도가 들어와서 프리쿨링 코일을 통해 1차로 팬을 외부와 열교환을 통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다시 증발기로 들어가서 증발기에서 다시 2차로 열교환을 해서 차가워지는 온도가 이제 냉수가 이제 전산실로 공급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리쿨링만으로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냉수 온도를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압축기가 가동을 하고 역시나 압축, 응축, 팽창, 증발을 하게 되면서 이제 프리쿨링으로 인해서 부족한 냉각 용량을
보충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모드 같은 경우는 압축기가 우선되는 게 아니라 프리쿨링이 우선이 돼서 얘는 도와주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증발기 편에 증발 코일이 따로 있고 프리쿨링 코일이 따로 있어서 팬이 가동을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이제 외부의 찬 공기는 이제 프리쿨링 코일과 먼저 열교환을 하게 되고 다음으로는 이제 증발기의 코일과 열교환을 해서 다시 토출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겨울철 가동일 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의 경우 외부의 온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프리쿨링만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냉수 온도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고요. 보시는 것 같이 프리쿨링 펌프가 가동이 돼서 전산실로부터 다시 리턴되어 오는 냉수가 프리쿨링 펌프를 통해서 프리쿨링 코일로 들어가게 되고요. 프리쿨링 코일로 들어온 냉수는 이제 팬이 가동을 함으로써 차가운 공기와 열교환이 돼서 다시 나가게 되고 이 열교환을 통해서 냉수는 온도가 떨어져서 다시 이렇게 전산실로 공급이 되는 모드를 프리쿨링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해당 이제 메카니컬 모드일 때 전력량을 100이라고 봤을 때 믹스 모드로 했을 경우 상당히 한 30% 정도 절감이 되는 형태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100% 이제 프리쿨링 가동이 됐을 때 거의 한 10%까지 에너지가 절감이 되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프리쿨링 모드일 경우는 이제 역시나 압축기는 가동하지 않고 100% 이제 펌프와 팬만을 통해서 프리쿨링 운영이 되고 그로움으로 인해서 이제 압축기가 가동하지 않다 보니까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통 저희 국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냉수식, 공냉식 뭐 이런 형태의 이제 기본적인 형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했었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프리쿨링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한 게 그 다음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게 아디아바틱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디아바틱이라는 게 뭐 크게 뭐 특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응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물을 뿌려서 조금 더 이제 응축하는 열을 더 많이 뺏는 역할을 하는 게 아디아바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디아바틱 같은 경우는 이제 아디아바틱을 이용했을 때 최대 5도까지 이제 냉동기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더 올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동기가 가령 40도까지 운영 가능한 냉동기였다라고 한다면 아디아바틱을 사용했을 때 45도 외기온도 45도에서도 운영 가능하게 한다라는 게 아디아바틱의 큰 장점이자 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디아바틱을 이용하게 되면 최대 이제 8%까지 용량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게 아디아바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좀 빼놓긴 했는데 뒤에 나중에 잠깐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아디아바틱까지 와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간 게 이제 프리쿨링 냉동기랑 이제 최근에는 패널을 많이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데이터 센터의 진화된 행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널 같은 경우는 이제 벽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패널 기계실이 따로 존재하게 되고 이제 전산실이 따로 존재하게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월이라는 형태로 이제 벽면에 이제 설치하게 되는 타입이고요. 전면으로 찬 공기를 토출을 해주고 IT 장비로 이제 들어가게 돼서 다시 이제 리턴돼서 들어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이라고 본다면 이제 이중마루가 필요 없는 형태이고요. 그다음에 코일 면적이 세로로 세워지다 보니까 조금 더 큰 면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효율이 높다라는 게 또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산실과 이제 기계실에 대해 이제 공간이 분리된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이제 덕트를 이용해서 리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덕트 설비가 필수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벽면에 이제 패널이
설치가 되게 되고요. 이제 찬 공기가 공급을 하게 되고 전산 장비로 들어가고 다시 덕트를 통해서 리턴돼서 들어가는 형태로 패널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지금까지는 이제 패널과 프리쿨링의 조합이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더 고밀도 되고 있는 전산실을 위해서 다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 이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다이렉트 투 칩이라고 이제 리퀴드 쿨링이고요. 이제 여기는 액체 이제 이멀션시라고 해서 담그게 되는 액침 냉각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다 모두 이제 고밀도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 쿨링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퀴드 쿨링 같은 경우는 이제 냉동기나 또는 이제 열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이제 드라이 쿨러라든지 형태가 이제 존재하게 되고 CDU를 통해서 이제 중간에 열교환기를 통해서 이제 열교환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차가워진 냉수가 IT 서버에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리턴되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퀴드 쿨링을 적용하게 되면은 지금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쿨링 장비가 한 50에서 70%까지 제거가 된다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 해당 솔루션은 역시나 이제 고밀도에 적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액침 냉각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타입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액체에다가 이제 서버를 담궈서 냉각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90% 쿨링 제품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없어지게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어쿨링 타입의 이제 냉동기가 필요 없게 되고 이제 드라이 쿨러나 쿨링 타워로만 이용하게 돼서 진행하는 버전이라기보다는 이제 다음 제너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두 가지 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고밀도의 렉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다음 형태로 진화하게 될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